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부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가 법원에 나가야 한다는 소식, 이 강성 지지층을 또 분노케 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또다시 집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대표의 자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또 개딸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청원하는 일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반란표 색출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혼돈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개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혁의 딸들, 본인들이 개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또 법원 앞에 모일 그럴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숨 고르기에 나섰는데요.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에서 사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절대 지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입니다.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 내일 법원 앞에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설정환 변호사,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고 지지층들이 저렇게 모이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대표가 첫 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가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로서는 그냥 또 홀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응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 또 당 내에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우연찮게 미리 정해져 있던 일정이라서 조금 어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딸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저는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층들이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네. 아마 저는 내일 많이 모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모임을 또 이렇게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 조금 거북스럽게 보시는 분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또 정말 자발적이고 당에 동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과거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듯이 민주당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지금 당 대표를 응원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 부분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배승기 의원, 이분들은 등에 화살을 맞아가며 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힘겹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이 대표를 네, 옹호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과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처럼 그랬다면은 등에 화살을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데 이번에 맞은 화살은 개인 비리의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또 민주화 운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비리 때문에 지금 그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에 나가는데 이게 마치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사리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법원 앞에 가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검찰 출석할 때마다 그 검찰청사 앞에 가서 위력 시위 같은 걸 하면서 예.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정서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이해 못 가는 바도 아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게 어떤 재판부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그 의도라든가 아니면 이 현재 당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네. 당신들도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서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한 그런 식의 예. 어떤 압박이라고 한다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이것도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에 3번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일, 17일, 31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어서 빠질 수는 없고요.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격주 금요일마다 가야 하는데 대표직 수행 뭐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자신은 하고 있는데요.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을 많이 나가면서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영향도 있었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 시절이나 성남시장 때부터 굉장히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예측된 재판이어서 당대표 수행에 별 문제 없게 아마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격주 정도니까요. 아마 네. 주말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뭐 하다못해 밤도 셀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셔서 아마 대표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우식 위원장님 보실 때 네.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자꾸 법원 가고 검찰 가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한국 정치에서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낯설죠. 그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고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재판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우리 배성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독재 정권 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불렸던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뭐 그 정보기관에 의해서 탄압받고 이런 야당 대표는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 정말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안에서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닌 본인의 비리와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에 출두하고 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볼 경우에 아무리 일부 강성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억울하다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라 얘기합니다만 네. 국민들이 볼 때 판단은 이미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그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재판받으면서 꼴찌였던 걸 1등으로 올려놨다. 예.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걸로 봐서는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다. 네. 저러한 단호한 철벽치기가 예. 결국 이번에 표결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에서 일부 이탈표가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부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그 투표장에 무기명 투표장에 들어가서라도 외로운 저는 목소리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지 못했다. 이런 말 한 게 있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이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억지로 이걸 상향해 줬다. 이런 2가지인데요. 자, 관련 발언,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했던 빌미가 됐던 그 발언이 뭔지 한번 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죠. 토론회와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통해서 김문기 전 차장 몰랐다는 거,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 이 두 가지 크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부분이 아주 쟁점이 돼서 재판부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일부는 특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던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명확한 증언도 있고 또 네.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 허위 사실 여부가 판단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선거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 사범에 있어서 그 형량을 판단할 때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뭐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에 이 민주당이 선관위에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재판부가 좀 온정주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거를 자고 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건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인데 왜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자꾸 재판까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지 않고 또 야당 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선거법 재판도 그 진행이 되는 그런 거를 용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가 되는 사실 이거는 법적 용어로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 된 것뿐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뭐 이재명 대표 자체의 국회의원 지위라든지 야당 대표라는 지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네. 오로지 그 사실관계만 판단을 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결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이 원래 10시에 이제 열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10시 40분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뭐 재판부에 뭔가 좀 양해를 구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검찰 갈 때도 최고위원회의 한다 그래서 좀 늦게 나갔잖아요. 그것과 같은 건가요? 아마 사전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그런가요? 보입니다. 예. 사전에 그래서 그게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네. 이 부분에 타당하다 싶으면 시간을 옮기는 거거든요. 뭐 네. 날짜를 옮기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시간을 조금 뒤로 미추는 것이라서 사전에 아마 기일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허가를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 변호사 그럼 계속해서요. 네. 지금 배승희 변호사는 이게 이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의원직 그만둬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424억인가요? 484. 선거 자금 보존받았던 거 네. 그것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만약 유죄가 된다면요. 네, 유죄도 뭐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일 텐데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상 저는 이제 뭐 기억을 과연 이걸 기소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리적으로도 이게 유죄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배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본인도 나와서 방송에서 해명했다시피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또 될 만한 문제는 그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직무유기로 자기가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직무유기라는 단어와 협박이라는 내용에 협박이라는 것도 이제 본인이 강압적인 것을 느꼈다라는 거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것을 유죄라고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예. 100만 원 이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물론 배 변호사님 말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정당이라는 어찌 보면 헌법기관이거든요. 정당도 헌법에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정당의 어떤 선거 보전 비용을 다 받아낸다. 네. 그것도 조금 무리라고 좀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정량적인 판단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손 치더라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나오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예전에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무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1심 무죄, 2심 유죄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되면서 대선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또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형에 대한 강제 입원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이게 토론회 때 뭐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다른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죄라 그랬는데 배승희 변호사 이것도 이번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게 한 번에 뭐 누가 모르는 사이에 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본인이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 이 발언 취지를 쭉 살펴보면은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이 발언을 몇 번이나 했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본인이 준비를 해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네. 검찰이 단순히 그 한 번 이야기한 것 그리고 뭐 단순하게 몰랐다 한 부분에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예. 관련자부터 시작해서 쭉 그 사실관계들을 판단한 후에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네. 가지를 뽑아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판단받을 만한 증거까지 다 제출한 상황이어서 예. 쉽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법원 판단 이제 1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건과 뭐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과는 좀 다르다, 좀 의도되고 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다다음 주 금요일 3번, 3월에만 3번 재판에 나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위기도 있습니다. 검찰이 혹시 또 다른 사건 혐의를 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뭐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그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으니까 다음번엔 이런 시도를 할 때는 아예 이 차단을 하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 보시죠.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네.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차단해요? 무혐의 투표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네.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되죠. 원천 차단도 원천 가능합니다. 차단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절반이 출석해야 안건이 성립되고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아예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말자.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면 과반이 안 됩니다. 그럼 표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물론 뭐 현실적으로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하는데 그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뭘 찍었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당론을 정하면 들어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들어갔으면 반란표인 게 맞으니까 예.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169석이 아무도 안 들어가면 결국 자동적으로 부결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 원리나 국회법 원리도 안 맞아요. 이거 국회의원은 각각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각자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결을 하는 건데 국회의원의 표결을 당론으로 해서 막는다. 이거는 완전히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 원리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이런 것까지도 동원해서 아예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개딸이라는 분들이 이 누가 반란표를 던졌느냐.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찾아서 추적해야겠다. 그러면서 네. 이 명단까지 돌리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국회 비공개 투표 취지에 안 맞는 얘기지만 그걸 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 이제 투표할 권리조차 박탈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자, 이 체포 동의안이 오면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한 다음에 24시간 내에 72시간 이내, 24시간 뒤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72시간 내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원천적으로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김용민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 이탈표 막기 위한 그런 방법 같아요.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 같은데. 자, 임세현 전 대변인,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이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대통령도 검찰이시고 또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검찰 요직 그리고 여러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경쟁자였고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도 있는 정치적 탄압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당원들과 또 일부의 국민들에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이런 영장이나 이런 걸 보면 원래는 시도가 뭐 이게 뭐 비리로 무슨 이제 배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400억 뭐 저수지가 이재명 거다 했다가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배임으로 바뀌고 성남 FC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도는 처음에는 뭐 달렸다가 뭐 처음에 무슨 뭐 변호사비 대납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에 영장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의 뭐 반란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 당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억울한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다른 의도로 뭐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감대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좀 다른 의도로 왜 이렇게 뭐 그 반대 혹은 그 찬성 혹은 그 무효표를 만들었냐라는 그런 당원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은 당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당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당원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차원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장동 관련 428억에 대한 거 돈이 누구 거냐 이건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앞에 전제가 좀 달려 있습니다. 뭐 지금은 배임 정도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만 뇌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언급이 돼 있는 거고 성남 FC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혐의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김용민 의원과 그 친명계 강경파의 선봉에 서 있는 분 아닙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일단 자신감이 정말 이제 빠졌구나. 그전에는 당론 투표도 안 한다. 이게 뭐 인사 문제에 관한 개인 인사 문제에 관한 건데 이건 당연히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자유 투표를 하겠다 하면서 호언장담하다가 저렇게 된통 지금 후폭풍에 빠지니까 지금 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에 빠졌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과거 여러분들 들은 게 있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실시하는 투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사실상 공개 투표인데 공개 투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도 했었어요. 투표용지를 받아서 바로 넣으면 찬성이고 불을 써서 내면 반대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되 바로 들어가면 찬성이구나. 뭐 들어가서 써갖고 하면 반대구나. 그걸 해서 99.9%가 투표 찬성률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대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한다고 한다면 진짜 정당 민주주의나 우리 의회 민주를 생각할 때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아예 거기 가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앞으로 이제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이번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홍천 의원 한마디 했습니다. 보시죠. 자유의사라는 것은 당론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유의사지 당론과 전혀 무관한 자유의사일 수 없잖아요. 부결을 당론으로 아예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터 그렇게 하든지 첫 번째는 아주 호기롭게 우리는 당론할 필요 없다. 자유투표다. 했다가 첫 번째 했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두 번부터는 단속으로. 모양 빠진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견 전 조홍천 의원 의견도 충분히 들을 만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당론을 정해서 우리는 계속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몇 번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이건 부결시키겠다라고 한번 정했었으면 차라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인사에 대한 투표 권리를 국회의원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이걸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내에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당론으로 정하든 안 하든 저는 뭐 그거 이제 의총에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반발하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결론적으로 당론으로 이걸 정해서 부결 당론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이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는 좀 다른 지도부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금 곧 원내대표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좀 쇄신 작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번에 가결 투표라든지 아니면 좀 당초와는 다른 의견 표시를 하시는 의원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해시키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지금 뭔가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부결로 어떻게든 끌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약간 좀 어수선한 단계지만은 아직 뭐 2차 체포동의안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내에서는요, 지난번에 이탈표와 관련해서 기획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비명계죠. 나도 전화 받았지만 그런 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표와 관련되어서 무효나 가결 이런 표를 나눠서 좀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표결을 하기 전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이번에는 무효표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몇몇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거를 얘기하고 다니니까 전화가 와서 무효표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말 따라서 무효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정해진 세간대로 저는 투표를 했던 것이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조직적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뭐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그런 증자도 없고요. 표결 전에 전화가 온 거는 맞네요. 아니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표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뭐 전화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듣는다 이런 입장 정도지 이게 뭐 누가 기획적으로 했다 이러지는 않다는 게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의 말을 들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본인 말에 벌써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찬성표를 던진 이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표를 만든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결표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는 민주주의 것이고 이렇게 찬성표를 만드는 거는 비민주적이다.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표와 관련해서 의견을 모은다, 조직적으로 한다. 이 자체는 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불체포 특권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는 포기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원들이 포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포기를 안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포기하면 간단한 문제를 자꾸 이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유투표라고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1대1로 만났다. 그리고 전화를 했다. 심지어 그 비명계 의원들과 점심 식사도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하나하나씩 그 만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도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부결표를 만들기 위한 바로 그 조직적인 표몰이 그게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번에 뭐 당론을 정한다 한들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반대 의견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 이재명 대표 앞에서 모 의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까지 읽으면서 제발 그 당대표직을 내려오고 네.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도 본인이 포기하고 실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라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유투표가 이루어진 네. 걸 보면은 예. 아마 다음번에도 이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가서 자유투표로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김용민 의원, 강경파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탈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은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비명계가 자기 패를 다 들켰다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합니다. 보시죠. 비명계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니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실력 행사를 보여준 겁니다.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당내 배신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들 패만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반란이란 반란 조직적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패를 다 들킨 거고 이 동지들을 배신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획설, 음모설, 반란설, 조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근데 아까 우리 배승희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전에 먼저 저렇게 몰아갔도록 했던 것은 오히려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당 의원들을 그렇게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집회 한 2,000명, 3,000명 모여서 했죠. 장애 집회했죠. 비명계 의원들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했죠. 식사했죠. 메시지 보냈죠. 친전 보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일사불란한 어떤 압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반란표가 30표가 나왔던 30몇 표가 나왔던 그 제일 큰 책임이 뭐냐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한 그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 책임이 제일 큰 거죠. 자신이 진짜 옳다, 자신이 결백하다, 자신이 정말 탄압받는 거라고 한다면 같은 당에 있는 같은 현역 의원들 만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 하나 얻지 못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합니다만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표를 좀 내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걸로 확인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과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반란표를 던진 30표 이상에게 무슨 배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들 스스로의 그 마음을 사지 못한 무능력에 대한 생기를 성찰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명 투표소에 가서 찍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아무리 간곡하게 문제제기하고 호소하고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대표를 내려주지 않겠다.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철벽을 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벼락에 낙서하듯이 외롭게 저항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게 기획 이런 얘기까지는 좀 나간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징후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의원총회 통해서 여러 가지 수기와 논의의 과정이 이 표결 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청취도 했었고 그 분위기가 이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치적 탄압이다. 지금 마치 코끼리 바늘 콕콕콕 찌르듯이 피 나올 때까지 쥐어짜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이 당대표 게다가 야당에 죄송합니다. 제1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운 검사가 쥐잡듯이 털었는데 이게 근데 과연 영장을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의원들이 다 충분히 있었고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건 자유투표에도 충분히 이 의원들이 이거는 당연히 부결에 표를 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다 돼 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비겁한 거죠. 그때는 아닌 척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약간 등에 칼 꼽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게 분개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를 할 것이면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익명의 뒤에 숨어서 네. 마치 민주적 절차 77.77%로 뽑힌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험하게 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네. 표결 전날에 모 기자가 실제로 이걸 의심되는 조직을 할 거라 의심되는 몇몇의 그 카페에서 아니 뭐 호프집인가 하여튼 그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나와서 본인들끼리 이야기하고 뭐 어떤 제스처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숫자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뭔가의 작업이 네.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 그게 뭔가 모종의 당권에 대한 딜이라던가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공천에 대한 딜을 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들어줄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표결이라는 것이 그 무기명 투표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분들은 앞에서는 부결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무기명 투표라는 이유로 찬성한 거는 배신 아니냐. 그러니까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민주당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 아니냐. 그렇다면 그 헌법기관이 자신의 그 판단을 통해서 이런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네. 찬성을 했다면 그것 또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게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예. 그 다양한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네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여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경일 3.1절에 국회 개원된 거 뭐 상당히 이례적이다, 유례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연속해서 열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3월 임시국회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잠시 뒤에 볼 텐데 먼저 민주당의 주장, 국민의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집권 여당은 여차하면 국회 문 닫을 공리만 하니 어느 국민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쭉 따져보니까 3월 1일 날 한 날이 재헌 국회의회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에서도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챙겨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통해 네, 국민과 민생, 일하는 국회, 민주당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승규 의원,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3월 1일부터 할 일이 산적해서 네. 열었다고 했는데 국회 내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월 1일 날 그렇게 시급해서 열었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있지 않았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외부 행사, 또 3.1절 행사, 자기 외부 행사했었고 네. 오늘은 그냥 아무 일정도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급했냐?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땠나?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일정이 없었고 국회에서는 어떤 행사도 없었습니다. 네. 어떤 모임도 없었고 회의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더미래 소속의 의원 20여 명은 베트남으로 2박 3일간 이 회의를 한다고 출국을 했습니다. 자기들 네, 내부 워크숍 모임.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워크숍을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국회가 있는데 어떻게 20명이나 여당 의원들이 베트남 외국으로 외유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결국 국회 일이 산적해서가 아니라 예. 결국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난 1월에도 그렇고 2월에도 그렇고 계속 국회를 열었는데 처리된 법안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이 뭐 있으나 마나한 회의들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처리된 법안은 거의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포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 결국에는 말은 국회 산적한 현안 처리라고 했지만 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열어놔야지 혹시라도 모르게 날라올 영장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일단 해명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일정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의원들이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고 특히나 좀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좀 진단하고 또 향후에 당의 단합을 어떻게 좀 깨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연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워크숍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일정인데 그나마 나오는 틈이 이번이라고 국회가 지금 회의가 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다른 그런 그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좀 가능한 일정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알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실에서도 여러 차례 연기가 됐다가 어쩔 수 없이 잡은 거다. 연말부터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명이 궁색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굳이 3월 1일부터 열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사전 영장 청구기 때문에 이게 영장 청구한 다음에 보통 짧으면 3, 4일, 길게는 일주일 뒤에 보통 심사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탄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원래 주호영 대표는 3월 6일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그냥 그 뜻과 맞춰서 3월 6일부터 했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민주당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또 보시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방탄한 적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재판을 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방탄 프레임 즐기시고 계시겠지만은 굳이 이제는 좀 식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원래 상설국회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1일부터 열어서 일을 하자. 또 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더미래 의원들이 생각 같아서는 굳이 국회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본인들이 아마 외국 지금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한 2주 전부터는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준비를 했을 것이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예견하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3월 국회를 열자마자 그리고 3.1절 끝나고 2일부터 바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굳이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한다면 의원외교 차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설명될 수 있어요. 그쪽 나라와의 어떤 의회 차원에서의 교류,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현안이 있거나 가서 또 좀 시찰을 하거나 좀 가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의원에게 차원에서 간다면 국회 경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명한다고 내놓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워크숍이다. 그래서 각출을 해서 걷어서 간 거다. 그러면 왜 거기를 갑니까? 그리고 내용도 모여서 그 내년 총선 전략 어떻게 짜고 당내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 한겨울에 따뜻한 베트남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떤 경우로도 저 부분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2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주호영 대표 말대로 3월 6일 날 개헌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뭔가를 배우고 온다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나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배워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3월 1일부터 국회를 연 민주당의 의원 20명 가까이가 2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외 나가서 이거 할 일인가?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내려놔라 마라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죠. 근데 왜 대표직에 연연할까? 그건 바로 공천권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직접적인 뜻을 물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은 강성 뜻대로 무조건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조홍천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당원 전원 투표로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전체 당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 적극적 참여 의향이 계신 분들은 소수일 거고요. 그분들이 또 지금 문자 보내시고 그렇게 할 건데 그분들 의향은 못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대로 가자 이런 얘기로 밖에는 전체 당원 투표는 자, 당원 투표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어떠세요? 네. 사실 그 권력자들이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중간평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취임하고 내가 잘못하면 그때 전 국민들한테 투표에 붙여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물었을 때 사람들은 물러나라는 표에 잘 안 찍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중간평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 건도 약간 그거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대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거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그런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 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적인 책임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당원들한테 묻고 또 사퇴 여부도 당원들한테 묻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치환해서 뭔가 그 당원들의 호소에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다 그랬잖아요. 떳떳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왜 여론에다 물어봅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법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럼 사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통로는 뭐냐면 영장 심사를 받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검찰이 거기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해 그럼 법적 시스템이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지. 그걸 정치적으로 묻는다. 예. 이거는 분명히 나의 지지층들한테 나를 네.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 나온 건 바로 내년 총선 때문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의견은 분분한데요. 한번 보실까요? 부결을 주장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일종의 트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총선 치르냐 하고 당을 걱정하는 이런 게 뭐 진심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거짓 행위를 한 거거든요. 반란을 일으켰다. 뭐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아주 좀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민주당 간판 달고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하는 거죠. 당을 위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총선을 못 치른다는 주장을 자꾸 말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위기의식, 또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그 절박감이 농도가 진해지고 이런 것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임세현 대변인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궁금한 게요. 그러면 대표가 있어가지고 총선이 걱정되고 당이 리스크에 간다 그런데 그러면 대표가 없어지면 총선 이깁니까? 뭐 저는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진짜 당을 걱정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계속 쓴소리만 하면 언론에서 나오고 자꾸 이슈가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호프집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의도가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지지층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시는 거는 저는 그 당원의 한 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원이더라도 그렇게 겸하하시는 거는 그 우리 120만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아무 도움 없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그 대통령실이나 어디서 정말 단일 대우로 누군가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당원의 힘으로만 압도적으로 당선된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뒤에서 뭐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설득하지도 않으시면서 뒤에서 저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2차례 정도의 의원총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그 우리 당협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 규탄 대회 참석도 독려하고 그래서 지도부가 전당적으로 나서서 당론은 거의 비슷하게 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거기에서 의원총회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왜
무기명 투표소에 가갖고 너 찬성표나 기권을 했느냐라고 좀 따져묻겠다고 그 비열하다고 그러는 건데요. 아니 의원총회에서 말한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65명 다 말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죠.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속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속마음이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으니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 안에서 그냥 담벼락 낙사하는 심정으로 외로운 저항을 한 거라고 보고요. 왜 그걸 그분들에게 탓을 돌리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공천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렇게 일부 강경한 이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다른 당상으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계속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공천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천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로서의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조응천 기타 이 비주류 의원들은 뭐냐면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 받아도 수도권에서는 총선에서 폭망한다.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폭망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당과 이재명 대표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야지 공천 때문에 저분들이 뒤에 숨어서서 몰래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 적극 지지층 개딸이라는 분들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 의원들 지금 색출 작업하고 있죠. 살생부 만들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게 좀 정당한 듯한 그런 말을 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수박을 색출하겠다며 44명의 의원 얼굴과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수박 명단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직 수박 나올 철이 되지 않았는데 좀 일찍 수박이 도는 것 같습니다.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께서 실망하시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그 당원들의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살생부 만드는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일부에서는 들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원들이 저렇게 이제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까도 우리 임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어찌 보면 누구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찬성표 가결에 찬성하시거나 아니면 무효표를 던지신 분들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리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더욱더 배신감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라면 뭐 저는 뭐 수박이라는 단어 당대표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색출을 해서 이거 답도 없어요. 의심은 가지만 누가 알 것입니까? 하늘만 알고 계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저는 뭐 부결했다는 의원으로 규정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의원들이 지지자들한테 맨날 이렇게 무슨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을 하면서 본인이 문자 받는 거 왜 또 싫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 의원들도 그런 점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이것이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적 지지층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얻었던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불과 몇 표 차이로 인해서 민주당이 대다수를 휩쓸었거든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뭐 예를 들어 친명이라고 불리시는 분, 그다음에 비명이라고 불리시는 의원들이 다 총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중도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 영리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확실한 친명계죠. 정청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나도 문자 받았다. 답해줬다. 부결했다. 알렸다.
뭐 딴 사람도 하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뭐 수백 통씩 뭐 예전에는 한번 문자 이른바 문자 폭탄 그랬으면 10,000통 이상 와가지고 핸드폰, 휴대전화 아예 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합니다. 비명계 의원들. 문자 폭탄을 놓고 나치 시대 십자가 밟기 강요당하는 기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지금 뭐 사출이다 또는 뭐 살생부다 이런 좀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건 해서는 안 되죠.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날라오는 문자를 보면은 뭐 저를 비롯한 타겟으로 삼은 의원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이상민, 조용천 의원 두 분 다 십자가 밟기 이걸 인용을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뭐 이 민주당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란 분들은 이 동지를 등 떠밀었다, 벼랑으로. 그리고 동지를 배신했다는데요. 여기서 동지는 무슨 동지일까요? 독립운동한 동지입니까?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입니까? 아니면 비리 혐의를 감싸주는 동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의 동지를 그래 보호해줘야 된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비리 혐의를 가진 의원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냐 아니냐에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동지를 배신한다고 하면 그러면 불법과 비리가 있어도 무조건 옹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보이는데요. 이런 논리는 조폭영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폭영화에서 보면 내가 보스가 무조건 따르라 그러면 따라야 되고 그리고 보스를 배신한 딴 사람은 가서 처단하라 그러면 가서 처단하고 이런 게 조폭영화에 나오는 그 의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회 헌법기관이라고서는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비리 혐의를 옹호해주는 거기에 함께 동승하지 않으면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면 등 떠밀었다고 표현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더군다나 색출까지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약을 했잖아요. 자신은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나처럼 깨끗한 사람은 동의안에 대한 방탄 필요 없다라고까지 한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안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색출한다는 건 완전히 이 말이 앞뒤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렇다고 배성규 의원 뭐 국회나 민주당이 조폭이라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감싸기가 마치 그런 모습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이건 아닙니다. 네. 네, 이게요 굉장히 그 헌법상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표결이든지 간에 국회의원은 그 표결한 것 자체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떠한 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헌법 46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 표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이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들부터 시작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마치 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대해서 찬반을 나눠가지고 찬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고 이렇게 명단을 돌리는 것은 이건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지금 뭐 계속 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김용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반대표를 행한 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헌법을 그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결은 표결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부결을 받았으니까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머지 가결에 대해서 찬성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개딸들과 뭐 강성 지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당신은 표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체는 우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야당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할 문제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논쟁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뭐 당연히 당을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지나침이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보시는 분마다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는 강경 지지층들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을 하는데 강제 출당 청원에 한 2만 명 넘게 오늘 오전입니다만 기준이 훨씬 많은 사람 3만 명이 넘었군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책임을 좀 돌리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옛날 모습 한번 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도 국민의힘인데 왜 자꾸 우리 당선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지를 좀 이해를 기자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예, 비명계가 이번 이탈표를 주도를 했고 그 배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당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시작점이 어쨌든 대선 경선 토론에서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당원들의 이제 문제 의식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이른바 이제 공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어쨌든 같은 이념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공방과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사실상 이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재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김만배 일당과 뭐 무슨 55 클럽과 약속 클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불을 질렀던 게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뭐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고통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확인되지 않았던 이런 대장동 일 때문에 대선에서도 너무 아깝게 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번 부결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 혹시나 이거를 뭐 무효표 무효한 거고 뭐 모종의 딜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일부 당원들과 일부 사람들의 그런 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태인 것이고요. 저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였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도 같이 옹호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른바 반대를 찬성을 던지신 분이나 무효를 만드신 분들은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 있으면서 굉장히 조용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사도 거의 나지 않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언제 귀국하는지 이게 관심 있게 이제 기사거리가 되는데 저는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까봐 미국에서도 조용히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아닌 밥중에 홍두깨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이 생각 밖으로 많은 수가 이탈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마크 조정했다,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과연 민주당이라는 정당 조직의 다양성이라는 그 빌미를 가지고 그 언론의 자유 내지는 표현의 자유 또는 주장의 자유들을 다 억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아까 나온 김남국 의원이나 기흥민 의원 그다음에 개딸들도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어떻고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다가 뭐 초선 연파정 돌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뭐 너무 억압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걸로 지금 잣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본인들한테는 본인들의 잘못된 것을 성찰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남을 비판할 때는 그렇게 나서서 비판하면서 왜 지금 와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가 뒤에서 조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구제명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실한 증거나 무슨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이재명 대표가 반란표가 있다는 그 화풀이를 왜 M1 이낙연 대표가 하는지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강경 주도층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정당은 민주주의에 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민주당 내부를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키자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면서 이 갑론을 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앞으로인데 이게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집니다. 검찰총장도 자신들의 일을 다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 그룹 관련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들이 줄줄이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국회 체포동의안에 넘어올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바로 내년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통 전자결제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직접 대통령이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관련 모습 한번 보시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서명식까지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자, 배승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 건 그만큼 이 보훈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미국이 보훈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끝까지 예우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그래서 더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미국이 가장 튼튼한 나라가 돼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렇게 직접 저렇게 사인하는 거는 이 35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보훈부를 승격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지금 그동안에 이 보훈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목함지뢰 이런 소위 북한과의 이 전투나 이런 거에서 이 목숨을 잃었거나 또는 6.25 때 전쟁 영웅 이런 분들을 홀대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런 홀대 논란 없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세우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난 정부 때 일부 친여 의원들의 부모를 이 특혜해서 보호는 자에 올렸다거나 아니면 김원웅 전 광복회장처럼 그런 그 파렴치 범죄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돼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보훈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35년 전입니다. 그때 보훈처를 이쪽도 보훈부로 승격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 군인분가요? 그거였는데 한번 보시죠. Those who know freedom remember today those who gave up life for freedom. Today, in honor of the dead, we conduct ceremonies. We lay wreaths, we speak words of tribute. 네, 이게 이제 재향 군인의 날 기념식 때 연설했던 모습이고 아까 보셨던 사진이 직접 서명해서
이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윤 대통령 국가를 위한 예우, 뭐 희생 확실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근데 최근 한미가 특수부대가 동원된 이 티크나이프 일명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 지상 공격기 AC-130J도 동원이 됐고요. 한반도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km 이상 상공에서 서해 무인도를 향해서 포를 아주 많이 쏩니다. 많이 쏘고 이 무인도가 아주 폭파되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방의 삼축이라고 하면 이제 이른바 그 킬체인 그리고 그 요격이 되는 그 발사한 다음에 요격 체제를 갖고 KAM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발을 당했을 때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참수 작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단계별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의 전투 교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쏘기 전에는 킬체인으로 사전에 끝내는 거고요. 쏜 다음에는 공중에서 요격하는 거고 우리가 당하면 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게 바로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인데 거기에 참수 작전은 지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그 교리 개념으로서 지금 김정은이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거의 핵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북한의 핵폭탄과 같은 우리의 대칭 전력이 없고 우리는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는 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김정은을 우리가 같이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가 도발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수작전이고 그 참수작전과 관련해서는 이 티크나이프라는 이 한미연합훈련이 90년대부터 계속 조금씩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가 잘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아마 연례적으로 해왔던 걸 다시 시작하면서 이 화면을 공개했던 것이고 그 화면에 나온 걸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참혹할 정도로 적의 수뇌부를 공격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장면이요. 지금 저 비행기가 이 플레어라고 하죠. 적의 이 열추적 대공 미사일 피할 때 쫙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의 날개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음의 천사 이렇게도 불리는 그런 지상 비행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수작전의 일환이죠. 이 적의 목표물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집중 타격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아예 못하게끔 이 공포를 주는 그런 작전 매년 하던 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 차례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격이 중단됐던 이 강원도 마차진 사격장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재개해서요. 도발에는 우리 힘을 과시하겠다 이런 입장도 지금 밝혔습니다. 보호는 확실히 하고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또 응징하는 그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09년부터 설립해서 이 유명 전시 기획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작품처럼 시대의 상징성과 그다음 이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두 가지가 매치가 돼서 훌륭하게 조화되는 작품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코메티의 지금 미술에서의 시장 가격은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제 처는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왔고요. 옛날에 앤디 워홀이니 샤갈 이런 것도 해왔고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들도 다 개막식에 오시고 여야 정치인들도 다 오십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협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가 됐었는데 이제 나머지 있던 것까지 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의심이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에 또 갑자기 그 후원 업체들이 늘고 또 그다음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도 또 확연히 누가 봐도 좀 늘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갔던 내용인데 조금 이게 세세한
수사가 됐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은 일단 네. 이것보다도 오히려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소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2016년 전시회 때는 23개 기업이 협찬을 네. 하고 오히려 그 검찰총장 된 이후에는 2018년, 2019년에는 그 후원한 기업 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개, 네. 17개 이렇게 되기 예. 때문에 이게 또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고 오히려 윤석열 당시 그 검사를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전 정권을 수사했기 때문에 아마 협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 무혐의를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했던 부분은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 검찰이 조속히 뭐든 좀 결론을 내는 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